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채권 확정이소에서 청구 원인 변경의 한계. 지난 시간에 이제 도산채권 확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하셨죠. 양민호 판사님 평석. 그때는 도산채권에서는 그 채권 시부인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이제 도산 파산채권 확정, 회생채권 확정이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직 채권 시부인에서 다뤄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다툴 수 없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 원인을 변경을 했을 때 한계, 청구 기초의 동일성,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했을 때 청구 기초의 동일성에 대해서 많이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청구 원인의 변경의 한계를 정하죠. 도산에서도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나원식 판사님 대구지방법원에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계시던 도산 관련 경험이 있으신 판사입니다. 사안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원고들은 채무자 대구 남부신협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예금 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파산관제인 원고들이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자 원고들은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채권 확정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직원이 원고들로부터 매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원고들이 이 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이라는 게 진실된 의사가 진실된 의사가 아닌 걸로 이제 알고 있었던 얘기죠. 원고들도 직원들도 이 직원이 이게 예금에 관한 비진이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 수 있었다. 이거를 신협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맡기지만 이게 제대로 예금을 신협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 직원이 충분히 띄어먹고 뭐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으므로 예금 계약은 무효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때 아마 이유를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주면서 꼬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5% 주는데 야 나는 10% 주겠다, 뭐 15% 주겠다. 그럼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혹시 이 사람이 이거 떼어먹는 게 아니냐, 이거 진실된 의사가 아니라 비진의 의사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너네들도 알고 있지 않았냐. 원고들은 항소하면서 예금 계약이 채무자 직원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서 무효로 되는 경우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예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예금 원리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확정안을 구하는 부분은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죠. 어제 나온 거죠. 도산채권 확정이소에서 파산채권에서 신고하지 않은 내용으로 파산채권을 처음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신고했으면 모를까, 파산채권에서 예금채권으로 해놓고 소송에서는 불법행위 채권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이 예금 원리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채권표에는 예금 채권으로 기재해야 됐죠. 그래서 채권표, 이건 이제 과거 구파산법이죠.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서로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더니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아마 이제 기초이동일성이 있다고 본 거죠. 파산 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 확정이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 조사 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액, 우선권의 유무 등의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이소 또는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수개 신청 등은 모두 부적법하다. 그래서 결국은 철저하게
채권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위주로 조사확정재판에서 다루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 이제 2번 나옵니다. 파산채권 확정조사 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채권과 그 발생 원인 사실부터 별개의 채권으로 보이는 것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사안이죠. 예금으로 했는데 이제 불법행위, 그렇죠? 계약인데 불법행위.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채권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 급부와 내용이나 수액에 있어서 같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만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다른 권리 확정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비록 법률상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파산관제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결국 소비자들인 원고들이 돈을 맡기는 거는, 신협에다 돈을 맡기는 원인은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하죠. 다만 거기서 원고들은 예금 채권이라는 인식을 하고 맡긴 거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1심에서 패소하니까 2심에서 저 사람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거는 결국 같은 예금을 맡기는 순간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금 채권, 계약상의 권리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게 이제 기초의 동일성이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 파산 절차에서 신고한 파산 채권에 대해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 채권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파산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이게 채무재산법 462조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그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죠. 463조. 다만 이 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개하여야 하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이나 종국팔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 주장은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하거나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을 수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465조는 이와 같은 파산 채권 확정 절차에서 채권조사 확정재판 신청,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이의 채권에 대한 소송의 수개는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하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65조에 의한 청구 원인의 제한과 관련하여 대상 판결의 사항과 같이 채권자가 급부의 내용이나 액수 및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지만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다른 권리 확정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안 된다. 대법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구 원인 제한의 취지는 뭐냐면, 파산 절차상 채권 조사 및 확정은 채권의 원인 및 우선권의 유무 등이 기재된 파산 채권자표를 기초로 하여 채권 조사 기일에서 그 파산 관제인, 파산 채권자의 이의 진술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죠. 저도 오늘 집회에서 채권 시부인을 5건인가 했는데 이의가 제가 이의한 게 무려 6건 중에 3건, 절반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면 뭐 후순위 채권, 이자를 잘못 기재해서 후순위 채권이고,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인데 파산 채권으로 신고했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산 채권자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제인 채권자의 이의 진술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파산관제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파산채권은 확정되지 않죠. 채권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 소송을 4번 해야 됩니다. 또는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의 수개 등을 통한 확정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파산채권 확정의 소송의 판결 등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468조. 만약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파산채권 확정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 확정되고 그 소송 결과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면 채권조사 절차의 취지에 반하겠죠. 소송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이 이익권을 행사할 기회를 침해하겠죠.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파산 채권자표에서는 뭐 3천만 원을 주장했는데 1,000만 원을 이제 인정 못해서 이제 3천이냐 2천이냐가 싸우는데 확정재판에서는 뭐 그게 금액이 갑자기 무한히 늘어나서 5천 막 6천 7천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원인도 뭐 대여금이라 그랬다 뭐 증여 부당이득이라 그랬다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황당하죠. 다른 사람들은 지혜를 상실하죠.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파산 채권자는 파산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에서 채권 조사 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일에서 조사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고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대상 판결도 465조가 채권 조사 기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되지 못한 파산관제인이나 다른 채권자의 이익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대부분 파산 채권을 신고할 때 원금만 신고하고 이자나 지연 손해금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파산 채권의 소유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원금만 신고했는데 갑자기 조사 확정제 앞에서 이자까지 내놔라. 좀 안 되죠. 다만 청구 원인 변경이 한계. 자, 대상 판결이 사안의 경우 원고들은 파산 채권으로 예금 채권을 신고하였을 뿐 사용자 책임에 기한 이건 예금 채권은 계약 관계죠. 계약. 민법 500조에 있는 계약 관계입니다. 근데 사용자 책임은 750조에 있는 불법 행위죠. 완전히 계약과 불법 행위는 원인이 다르죠. 그래서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므로 후자에 대한 파산채권 확정 부분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대상 판결은 채권 신고 단계에서 법률 구성을 잘못한 결과를 오로지 채권자의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신고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등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아 파산 채권자가 채권 확정 소송 절차에서 당초의 신고 채권과 다른 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채권 신고 기간은 파산 신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기간 내에 그 권리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 이제 졌지만 단순하게 예금 채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게 저 친구가 배임적 행위를 했으니까 신협 직원이 뭔가 불법 행위한 사용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도 이런 걸 과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런 어떤 법률적 구성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을 신고할 당시 채권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채권 조사기일이나 채권 확정 절차에서 다른 파산 채권자나 파산관계인 이의사유 또는 공격 방법에 따라 신고한 채권의 원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거를 이 법률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것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막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청구의 변경을 인정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다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청구의 변경을 이게 소송 정제에 바람직하니까 청구의 변경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를 완벽하게 구성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3. 채권 신고서에는 신고하는 파산 채권을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죠. 신고 채권자로서는 신고 당시 파산관제인이나 다른 파산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을지 알 수 없고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도 많죠. 통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채권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죠. 소송을 할 때는 되게 신중하죠. 이게 대여금으로 갈 것인지, 그렇죠? 무슨 증여로 할 것인지 애매한 게 많죠.
네 번째, 파산 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후에도 파산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채권 신고 기간 후에 하는 것을 특별조사기일이라 그러죠. 파산 원인을 달리하는 파산 채권을 다시 신고하고 채권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파산 채권 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계속 중인 파산 채권 확정 소송의 당사자가 추가로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기존에 이해하지 않았던 이해관계인이 추가로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이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결과가 되죠. 결국은. 그렇죠? 판례는 채권 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파산 채권도 채권 확정 절차에서 통상의 보조 참가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확정을 구하는 권리에 대한 채권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를 진술할 수 없었던 이해관계인도 계속 중인 파산 채권 확정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의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구 원인이 제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실관계의 불명확 또는 권리의 법적 이해의 곤란성 등 신고 채권자의 측면과 파산관제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등 이익권자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대상 판결과 같이 확정을 구하는 청구의 내용이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와 비교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익권자의 이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이제 관련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상 판결의 법리에 따라 청구원인 변경의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사소송법 얘기죠. 민사소송법 우리가 소위 변경, 청구의 변경에 기초의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신고한 채권과 다른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것을 긍정한 판례,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여기 2011답 31706. 채무자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이란 손해배상 채권과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어차피 매매와 관련해서 돈에 관한 손해인지 아니면 그 매매대금을 토해내야 되는지 이거는 결국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본 거죠. 대전고법 판례에서는 채무자 해세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채무자 해세 이사의 결의가 없어 준소비대차계획이 무효가 되는 경우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이제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차입할 때 원고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채무자 해세 이사의 결의가 없어 준소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내가 준 돈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청구 원인을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판례 지급보증서에 의한 보증채권과 무효인 지급보증서 발급인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그렇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서울고법 판례 회생 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과 수출대금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양도담보권. 그렇죠? 뭐 비슷하죠. 자, 이와 반대로 신고한 채권과 다른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부정한 판례는 대전고법 회생 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채무자와의 채광 도급계약에 의한 광업채굴권에 대한 유치권과 채광 도급계약에 따라 채광 용역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부동산 상사 유치권. 상당히 어렵죠. 이건 뭐 제가 봐도 그렇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뭐 유치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걸로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업 약정에 따른 상가 분양 수익금 채권과 채무자가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채권자가 신탁계좌에서 상가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이거는 뭐 결론.
대상 판결은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와 파산 채권 확정 소송에서 확정을 구하는 권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인지 및 이익권자의 이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465조 청구원인 제한의 적용 범위를 구율함으로써 신고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 등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신고 채권자로서는 채권 신고 단계에서 채권의 사실관계 및 법률 구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적 신고를 함으로써 채권 확정 절차에서 청구원인 제한으로 인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미리미리 예비적 신고를 해라. 그렇죠? 주의적 신고, 주의적으로는 예금 채권, 예비적으로는 신협 직원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사용자가 신협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손해배상 채권, 이게 예비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주의적으로는 뭐 손해배상 채권, 예비적으로는 대여금 채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추후에 뭐 법률 분쟁에서, 그렇죠? 그걸 이제 주의적 신고, 예비적 신고를 하면 어차피 조사확정 재판에서도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그렇죠? 주의적, 예비적 공동소송이죠. 그런 소송 많이 하죠. 민사소송법에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그렇죠? 주의적, 예비적 청구, 뭐 주의적, 예비적 반소, 주관적, 예비적 병합, 주관적, 객관적 병합, 뭐 선택적 병합, 그렇죠? 많이 공부를 하죠. 연수원 시험에서, 그렇죠? 예전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인정이 안 됐죠, 그렇죠? 근데 뭐 예비적 피고의 어떤 뭐 지위 불안 때문에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한 거는 뭐 각하, 그렇죠?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요즘 이제 허용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의적, 예비적 신고로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최종 가장 좋은 팁이고, 이 동일하냐 아니냐는 이제 뭐 결국은 원고 입장에서는 동일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다르다라고 이제 서로 원고, 피고 이 처지에 따라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렇죠? 아무튼 청구 원인이, 이건 이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도산 채권의 어떤 확정 절차에서도 청구 원인의 변경이 한계가 늘 문제된다. 어차피 민사소송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아까 그 변경을 폭넓게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이제 그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